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11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11주차 주제는 중세 문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29쪽을 봐주세요. 227쪽부터 중세 문화가 되겠는데, 앞부분은 도입에 관한 얘기로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7페이지를 보시면은 중세 문화는 로마적 요소와 게르만적 요소가 주요 구성 요소인데, 보편 교회로서 그 중세 교회를 통해서 서로 통합이 되고 규제가 됐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적 성격과 봉건적 성격을 아울러 지닌다 해가지고 중세 문화의 일반 특징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228쪽에 보시면은 중세 교회 조직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건 교회에 관한 얘기는 사실 문화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지금 중세 교회는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언급이 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그래서 228페이지 아래 보면은 시토교단과 탁발교단 얘기가 있죠. 그래서 시토교단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클레로의 성 베르나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목초지를 확대하는 데 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탁발교단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우리말로 탁발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탁발이란 말은 그 음식을 이렇게 기부받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 음식을 기부받을 때 쓰는 밥 주발을 이렇게 발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음식을 기부받아서 생활하는 교단이다 해가지고 탁발 교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프라이어즈라고 하죠. 이 말은 라틴어 프라테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이 영어로는 이제 브라더 해가지고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는 밥을 기부받아서 생활하는 교단, 무소유죠, 무소유. 무소유의 생활을 한다 해서 탁발교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알파벳, 이 중세 이 라틴어로는 프라이어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 형제라는 의미는 이제 결국 인류가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형제와 같은 그런 관계에 있다 해가지고, 역시 그 예수님의 그야말로 사랑을 또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프라이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탁발교단이 이제 프란체스코 교단하고 도미니쿠스 교단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프란체스코 교단을 보면은 이탈리아 아시시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읍이 있습니다만은, 아시시 출신의 프란체스코라는 인물이 세운 교단입니다. 아시시 출신의 이 프란체스코는 부모님이
아주 그 부유한 상인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이 프란체스코는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의 그 재산에 의거해서 상당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신의 계시를 받죠. 그래가지고 에, 쓰러져가는 교회를 세우거라 이런 그 지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마침 보니까 저희가 사는 마을에 교회가 이제 쇠락해가지고 이렇게 그 있어서 저 교회를 도우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그 교회에 이제 기부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해서 아들을 그 재판정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니까 아들이 결국 아버지하고 집을 떠나서 무수의 삶을 살면서 그야말로 그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죠. 아무튼 이 프란치스코는 여러 그 기독교 성인 중에서도 서구인의 존경을 아주 많이 받는 이런 인물인데 그 이유는 프란치스코가 특히 이 당시 그 도시 발달과 함께 도시 내 빈민 계층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 도시 내 가난한 빈민들에게 야말로 의료라거나 기부행위라거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도움을 베풀었고 특히 이 자연을 찬미하면서 그 신의 은총을 이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을 통해서 찬양하고 실천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도시 빈민에 대한 어떤 사랑과 그 다음에 자연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고서 이 자연을 사랑하는 이런 태도 이런 모습들이 특히 서구인들에게 크게 어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프란체스코 교단은 발생 배경을 보면은 당시 교회가 이제 부패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클리니 스톤 운동이 있었습니다만은 클리니 스톤 운동으로 교회가 세속 지배자들로부터 독립을 했죠. 독립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교회 자체가 부패해가지고 많은 부와 사치 이런 생활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는 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이 교회의 부패한 성직자들을 일소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 교회법이라는 것은 세속의 법과 달리 이렇게 가혹하게 어떤 그 피의자를 벌하거나 하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랑과 용서 이런 걸 강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패한 성직자들이 이 교황 이노켄티우스의 어떤 청렴이라거나 검소함이라거나 이런 어떤 지시를 제대로 따르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그들을 그 사람들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뭐 쫓아낸다거나 아니면은 가혹하게 벌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교황 이노켄티우스는 어떻게 하면은 교회의 성직자들을 정화해서 사람들의 일반 대중들의 존경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타락한 부패한 성직자를 처벌하기가 어렵다면은 청렴한 신앙인들, 수도자들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들을 후원해 주면은 마찬가지 효과를 교회 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부패한 성직자들도 그에 따라서 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노켄티우스 3세라는 교황이 포용력이 있고 굉장히 시야가 넓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죠. 아무튼 그 덕분에 사실 프란체스코를 따르는 무리는 사실 예전에 이단으로 교회 낙인을 찍혔던 그 왈도, 뭐 발도라고도 하는데, 독일 말로는 발도, 불어는 왈드파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왈도파 이단도 사실은 교회의 부패를 공격을 하면서 초기 기독교의 그야말로 무소유의 삶, 예수와 그를 따르던 사도들이 사실 자기 재산을 축제하지 않고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민중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고 또 그 청빈을 미덕으로 여겼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왈도파와 마찬가지로 프란체스코는 원래 그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지금 교회는 이렇게 부와 사치에 빠져 있는가 이런 공격을 심하게 했죠. 그래서 사실은 프란체스코도 이단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정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청빈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우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에 호응을 해서 프란체스코도 교황에 대한 충성을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황 이노켄티우스는 프란체스코 교단을 정식 교단으로 승인을 한 거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단이 등장하게 된 데는 당시 유럽 전역의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 내 이런 문제들, 빈부의 격차라거나 하층민들의 어려운 삶이라거나 특히 그 의료 시설의 미비로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결국 프란체스코의 청빈한 삶, 민중과 함께하는 삶, 저 프라이어라는 말이 아까 형제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 이 형제라는 말은 민중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탁발 교단이 바로 도미니쿠스 교단입니다. 도미니쿠스 교단은 성 도미니쿠스라고 하는 성직자가 역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당시 교황의 사절로서 프랑스 남부 일대를 여행하던 중에 이 알비파 이단들에게 여러 가지 곤혹을 당하면서 이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한 처리는 무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을 무력으로 이렇게 다스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단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그들을 교리 논쟁을 통해서 굴복시키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주로 이 신학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등장한 교단이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이 도미니쿠스 교단의 수도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대학에 진출을 해서 교수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뭐 우리가 그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아주 그 복잡한 신학 이론을 강조하는 이런 그 추상적인 교리 논쟁이 바로 이 도미니쿠스 교단의 수도사 출신 대학 교수들에 의해서 발전을 했고 대표적인 그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자, 탁발 교단의 의의를 들자면은
민중의 신앙 열기를 교회가 수용을 했다 하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 12세기 말 13세기에 들어서면서 중세 사회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또 교회가 교황 군주 국가를 정점으로 해서 이 세속 권력에 크게 관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 자체가 권력화돼 가지고 부패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고, 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을 열심히 믿는 민중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의 이런 타락한 모습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와 그 사도들의 그 생활과 그들의 어떤 순수한 신앙심을 되살려야 된다. 이런 어떤 민중들의 신앙 열기가 크게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11세기 말에 특히 카노사 굴욕과 교회의 개혁 이런 걸 하면서 민중들의 신앙 열기를 불러일으켜서 교회의 개혁을 수행해 나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개혁 교황, 예를 들면 레오 9세 이런 인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일깨워진 민중들의 신앙 열기는 자칫하면은 이번에는 교회 자체에 대한 공격, 교회가 당시 역시 여러 가지 부패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교회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에 의해서 이 민중들의 신앙 열기를 제도권 교회 안으로 포용을 함으로써 어떤 그 민중들의 교회에 대한 그 도전, 공격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함으로써 결국 그 위기를 그야말로 발전의 계기로 삼았다는 거죠. 탁발교단은 바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탁발교단의 등장은 교황권의 강화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탁발교단은 당시 이제 교황 군주 국가가 발전하면서 교회 조직이 갖추어지게 되죠. 근데 교회 조직도 역시 그 사다리 형태의 개세제로 발전을 해서 교황을 정점으로 그 밑에 추기경, 또 그 밑에 대주교, 뭐 주교, 그 다음에 교구, 신부 해가지고 그 서열화되어 있었는데, 이 교회 조직이 권력화되다 보니까 교황의 개혁 의지가 하부 조직에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결국 탁발기단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마치 조선시대에 부패한 지방 수령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중앙에 국왕이 파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황의 뜻을 각 교회에 전달하고 그래서 교황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특히 교황은 탁발 교단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각지를 다니면서 특히 이때 교회의 칠성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세례성사에서부터 종부성사, 그 다음에 뭐 성직자가 되는 신품성사 등등 해가지고 7성사가 있었는데, 7성사 중에서 바로 이 중세 12세기, 13세기에 가장 중시되었던 성사가 바로 성체성사, 즉 미사라고 그러죠. 빵과 포도주의 기적을 매개로 하는 성체성사와 그 다음에 고해성사가 중시됐어요. 그래서 이 탁발교단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민중들의 여러 생활 속에서 이것은 교회 윤리로 볼 때 죄이고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여러 그 상황들을 교회의 도덕성에 맞게 판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고해성사가 널리 퍼지면서 기독교의 윤리가 일반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침투를 하게 된 거죠. 예, 마치 조선 시대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윤리가 어떤 조선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미풍양속을 권장하고 뭐 충신과 효자 효부를 시상함으로써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이 탁발기단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성, 가르침을 일반 사람들에게, 민중들에게 보급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교회가 사람들의 가까이 다가가고 그다음에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탁발교단과 그들의 설교, 그다음에 그들의 고해성사, 또 이들은 이 고해성사를 받으면서 이 피넌스라고 하죠. 고해성사를 받으면서 그 죄를 씻기 위한 한 방법으로 교회의 헌금을 또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이 탁발교단은 교황 군주 국가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다음으로 중세 대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31조 중세 대학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배경은 유럽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육과 학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생겨났겠죠. 그런데다가 특히 이 북부 프랑스를 중심으로 12세기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 인문학 공부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문학 공부가 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인문학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욕구들이 나타났죠. 이 배경에는 역시 중세의 경제 발전, 도시의 발전 이런 것들이 그 배경이 되고 특히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 내에 이제 복잡한 시민들의 생활이 전개가 됐죠. 예를 들면은 법정에서 재판도 해야 되고 뭐 의술도 발전을 해야만 하고 또 여러 가지 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계약서도 똑바로 써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세마는 법도 알아야 됐고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시민의 생활이 다양하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그 시민에 필요한 교양 교육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게 된 거죠. 특히 저 12세기 르네상스가 가능하게 된 데에는 우리가 그 이베리아 반도,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죠. 이베리아 반도에 등장한 후기 우마이야 왕조, 우리가 저 이슬람 세계의 왕조 중에 후기 우마이야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죠. 그래서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 중세 이슬람 세계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특히 이슬람 세계는 비잔티움이라거나 이런 곳으로부터 그리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고전기 그리스의 높은 수준의 문화가 유럽에서는 그야말로 중세 초기에 혼란기에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이 그리스 문화가 이 이슬람 세계에 전해져 가지고 거기에서 더 발전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슬람 세계의 높은 수준의 문화가 바로 이 후기 우마야 왕조 시절에 코르도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전파가 됐어요. 바로 저 북부 프랑스에서 일어난 12세기 르네상스는 바로 이때 전파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체계가 수용이 되면서 크게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에는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과 프랑스의 파리 대학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이탈리아 북부의 볼로냐 대학은 법학 중심으로 발전을 했어요. 특히 로마법이 발전을 해서, 우리 주교재에 보면은 오타가 있어요. 200, 우리 주교재 231조 중세 대학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은 12세기 초에 후술할 이레니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레니우스가 아니라 이르네리우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로마법 학자입니다. 로마법 학자 이르네리우스가 로마법으로 유명해가지고 유럽 각지에서 몰려든 학생들이 바로 볼로냐에서 이르네리우스로부터 로마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신성 로마 제국의 호헨슈타우펜 왕조를 연 프리드리 1세 바르바로사라는 인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프리드리 1세 바르바로사는 우리가 제후체제다 해가지고 독일은 제후들에게 봉투를 내려주고 그들의 자치를 허용을 하고 자신은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공략에 집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프리드리 1세는 이탈리아에서 황제의 권한을 강화해가지고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주권 개념이 잘 발달되어 있는 로마법을 사람들에게 널리 배우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로마법은 바로 로마 제정기 황제의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주권 개념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로마법 공부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프리드리 1세가 바로 볼로냐 대학의 로마법 공부를 적극 후원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볼로냐 대학은 또한 교회법도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캐논 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라티아누스, 그라니아로 잘못됐네요. 그라티아누스라는 교회법 학자가 역시 그 교황의 권한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교황 군주 국가가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라티아누스는 교황 군주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황이 마치 황제처럼 강력한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라티아누스의 교회법은 바로 교황의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38쪽을 잠깐 보시면은 238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그라티아누스 법령집으로 되어 있는데, 교황의 법령이다 해가지고 교령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라티아누스의 교령집 하면은 라틴어로 데크레툼 그라티아니 이렇게 쓰는데, 그라티아니란 말이 그라티아누스의라고 하는 소위격이고, 데크레툼 하면은 이제 이게 중세 유럽에서는 교황이 내린 칙령을 데크레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라틴어로 constitutio, 그래서 constitutio constitutio 하면 이게 황제의 칙령을 가리키는 역사 용어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참고로 constitutio 하면은 황제의 칙령, decretum 하면은 교황의 칙령, 이렇게 역사 용어로 흔히 구분을 씁니다. 자, 그래서 볼로냐 대학은 학생 길드를 중세 라틴어로 나티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볼로냐 대학에는 유럽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잉글랜드 출신의 학생, 스코틀랜드의 학생, 독일 학생, 스페인 학생, 뭐 프랑스 학생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모여드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향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같은 동양인들이 이렇게 향후회를 조직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만드는 향후회를 나띠오라고 했습니다. 나띠오. 그래서 원래 이제 나스코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태어나다 그런 뜻이죠. 거기서 이제 나온 파생어인데 향후회를 나띠오라고 했어요. 이 말이 나중에는 이제 고향에서 조국을 뜻하는 말이 돼가지고 영어 단어에 네이션, 그리고 그걸 또 내셔널리즘, 우리가 뭐 민족주의, 국민주의, 국가주의 여러 형태로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볼로냐 대학은 이 향후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뭉쳤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나띠오가 중심이 돼가지고 교육 과정과 선생님의 초빙, 선생님의 급료,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고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길드, 나띠오들이 모여서 대표 학생을 뽑아가지고 대학교의 총장이 바로 이 나띠오 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를 이제 대학 총장으로 삼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볼로냐 대학의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례학습을 좀 하나 해보겠는데요. 바로 학생들의 특권 헌장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중세 라틴어로 아우텐티카 하비타라고 하고 다른 말로 프리빌레기엄 스콜라스티쿰인데 우리말로 학생들의 특권 헌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1세가 볼로냐의 학생들에게 허용을 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주요 내용을 한번 뽑았는데, 자,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1번. Similar immunities and freedoms as those held by the clergy provided they conformed to certain attributes, such as clerical dress.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떤 특권들을 주었느냐 하면은, 유사한 immunities, immunitas 하면 이게 불입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봉건제에서 주군이 봉신에게 봉토를 내려주면은 봉신은 그 땅에 대한 통치를 하면서 주군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게 임무나띠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불입권, 개입 간섭받지 않을 권리죠. 그래서 유사한 불입권들과 자유들, 뭐와 유사하냐면은 as 이해하죠? those, 저것들과 유사한 불입권들과 자유들이에요. 저것들이 뭐예요? held by the clergy. clergy는 성직자. 성직자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성직자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그것들과 유사한 불입권과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불입권이 있다고 그랬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 후기에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황제는 교회의 면세, 그 다음에 군역의 의무, 면제, 그 다음에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권리, 이런 것들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와 유사한 권리가 이제 대학 학생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유사한 불입권과 자유가 provided는 이제 여기서는 if죠. 만약 they는 이제 그 학생들이겠고 그들이 동의한다면 뭐에 동의해요? certain attributes 몇몇 어떤 attribute 하면 여기서는 뭐
속성, 아니면 조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직자의 드레스, 성직자의 복장과 같은 몇몇 그런 어떤 속성들을 따를 것, 규정들을 따를 것을 동의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대학에 1학년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요즘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어렵게 보냅니다만은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원래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직자와 같은 어떤 그런 수도사의 어떤 집단 이런 식으로 사실은 출발을 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직자와 누리는 것과 같은 자유와 특권을 누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직자와 같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진리를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어떤 속세에 뭐 돈이라거나 뭐 권력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예, 그야말로 진리, 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집단이 대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학의 출발에서부터 우리가 인정을 해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freedom of movement and travel for the purposes of study. 학습의 목적을 위하여 이동의 자유, 그 다음에 여행의 자유를 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당시 이탈리아가 도시국가들로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경합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각 도시들이 자기 도시 내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민들이 그야말로 외부에서 온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붙잡아두고 못 돌아다니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구속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immunity from the right of refusal. refus라면 보복이죠. 보복권으로부터의 면제, 간섭받지 않을 권리다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볼로냐를 유시해서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저마다 도시국가들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대학생들은 그 시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 방세를 뭐 함부로 올려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또 각종 뭐 잉크라거나 종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엄청 비쌌습니다. 막 그 대학생을 상대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가지를 씌우고 폭리를 취하고, 뭐 이렇게 시민권이 법에다가 시민권이 없다 보니까 법에다 호소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시민들이 이 토박이 시민들이 외부에서 온 그 볼로냐 대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괴롭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보복권이라는 것은 그 시민들이 자기네들이 우리가 대학생한테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되갚음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적으로 대학생들을 막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역시 프리드리 1세가 지금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the right to be tried by their masters or the bishop's court rather than local civic court. 트라이는 재판하다고 그들의 여기서 메스터는 이제 우리가 메스터를 장인 그럽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니베르시타스 대학도 이게 하나의 길드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의 메스터는 이제 대학의 장인이니까 선생님이죠. 그들의 선생님이나 주교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준다는 거죠. rather than 그 지방의 민사 법정이 아니라 그 지방의 민사 법정이라는 것은 이제 볼로냐 대학 같은 경우는 볼로냐 시 당국이 운영하는 법정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로냐 시민들이 대학생들을 많이 이제 막 괴롭히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함부로 대하니까 볼로냐 시 당국의 법정이 아니라
주교가 관할하는 법정 아니면은 대학의 선생님들이 의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서는 중세 대학사의 핵심이 되는 문서고 1155년경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가 공포를 한 것이고 그래서 황제 이탈리아의 지배의 욕심, 주권 광정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리드리히가 강조를 하면서 볼로냐 대학을 후원을 했다는 거고 외국 학생들이 법적 보호가 미비해서 지역 주민들의 횡포가 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복권을 지역 주민들이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이런 배경이 된 이유는 이탈리아 정치가 전반적으로 혼란해서 도시 국가 간 경쟁과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이런 문간이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